미쳤습니까? 이 추위에 대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영하 12도, 칼바람이 몰아치는 밤 10시의 서울. 28년간 전 세계의 겨울 도시를 설계해온 스웨덴의 권위자는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향 스톡홀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영하 15도면 오후 3시에 이미 도시가 마비됩니다. 상점은 셔터를 내리고 거리는 죽은 듯 고요해지죠. 그것이 그가 평생 배워온 유럽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은 달랐습니다. 자정을 향해 가는 시간,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도 지하철은 쉼없이 돌아가고 식당마다 불야성을 이룬 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정체가 뭡니까? 어떻게 이 날씨에 행복할 수 있죠? 북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28년 경력의 전문가를 단 3주 만에 무릎 꿇게 만든 나라. 유럽의 모든 도시 설계 공식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린 한국만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 겨울의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한국. 거기서 뭘 배워? 스톡홀름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 동료의 질문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인당 GDP 스웨덴 58,000달러, 한국 35,000달러, 최저온도 스톡홀름 영하 30도, 서울 영하 15도. 저들이 저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 글쎄요. 아마 제가 가르쳐 주러 가는 거겠죠. 저는 비행기 티켓을 가방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라스 베르그만.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태어나 28년간 유럽의 겨울 도시 인프라를 설계해온 엔지니어입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작동하는 난방 시스템, 폭설에도 끄떡없는 도로 설계, 겨울을 견디는 법이라면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10년 전 스톡홀름에서 만난 한국인 엔지니어가 한국, 겨울 인프라는 다릅니다라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영하 15도, 서울은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 농담은 악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새벽 1시.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식당이 만석이었습니다. 편의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스톡홀름이었다면 이 시간엔 공항도 한산합니다. 직원 외엔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 1시면 모든 상점이 닫고 사람들은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24시간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선 직장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도시락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서점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사지 숍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심야버스 안내판에는 10분 후 출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버스가 다닌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톡홀름 공항 셔틀버스는 밤 11시면 끊깁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는데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 12년 연속.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케팅은 잘하네. 속으로 생각하며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 어디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강남입니다. 아, 멀진 않아요. 한 40분.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새벽 1시 30분. 차들이 꽤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들 야근을 하나? 워라벨이 없나 봐. 불쌍하네. 그때 제설 차량 3대가 나란히 도로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거, 제설차인가요? 지금 눈 안 오는데요? 기사가 웃었습니다. 내일 눈 온다고 해서요. 미리 염화칼슘 뿌려요. 눈 오기 전에요? 네. 그럼 눈이 안 쌓이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웨덴은 눈이 쌓인 후에 치웁니다. 눈 오기 전에 뿌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방 제설?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밤인데도 가로등이 밝았고 차선이 선명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휴게소들 24시간인가요? 네. 새벽에도 사람 많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언제 자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밤 2시 10분. 프론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Welcome to SEO.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영어 발음이 좀 어색했지만 친절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시아는 아시아야. 친절은 한데 기술은. 방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확 들어왔습니다. 영하 12도. 확실히 춥습니다. 하지만 아래 거리를 보니 사람들이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밤 2시가 넘었는데도요. 편의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치킨집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나왔습니다. 24시간 찜질방 간판에 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밤 2시에 치킨 배달?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스톡홀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6시 10분. 이 시간이면 스톡홀름은 이미 어둡습니다. 해가 오후 3시에 지거든요. 사람들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겁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은 새벽 2시인데도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첫인상 생각보다 발전했다. 하지만 워라밸이 없어 보인다. 사람들이 너무 늦게까지 일한다. 불쌍하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3주 후 스톡홀름 돌아가면 역시 유럽이 최고라고 말할 것 같다. 저는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컨설팅이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유럽식 인프라를 알려주면 되겠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생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호텔 로비에서 서울시청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김민수 과장입니다. 젊은 직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시청 가기 전에 식사하시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10분. 식당이 열려 있을까 싶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로 가시겠어요? 지하철이요? 밖은 영하 12도였습니다. 유럽 같으면 택시를 타거나 차량 지원을 요청할 온도입니다. 네. 호텔에서 바로 연결돼 있어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김 과장이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3층.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거리였습니다. 지하 3층에 거리가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상점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국밥집, 분식집, 카페, 빵집. 아침 7시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지하 식당가요. 출근 전에 아침 드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4m는 됐습니다. 조명은 자연광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지하가 아니라 지상거리잖아. 한 국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이 신문을 보며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출근 전에 지하에서 아침을 먹는 건가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네, 회사 가는 길에 있잖아요. 식당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 우체국, 안경점, 약국, 심지어 구청 민원실까지. 이게 다 지하 3층에 있는 겁니까? 네,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건 거의 다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런던에도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파리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사님, 강남역 지하상가 한번 걸어보시죠. 김 과장이 앞서 걸었습니다.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의류 가게, 액세서리 가게, 화장품 가게. 사람들이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길이가 얼마나 되죠? 이 구간만 약 800m요. 신논현역까지 연결돼 있어요. 800m를 지하로요? 네, 더 긴 곳도 있어요. 시청에서 동대문까지는 2.8km예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2.8km요? 네, 걸어서 30분이요. 비 와도, 눈 와도 안 맞고 갈 수 있죠.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스톡홀름 중앙역 지하상가가 200m, 2800m면 14배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1970년대요. 시청 지하상가가 1967년에 처음 생겼어요. 1970년대.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때 한국이 1인당 GDP 300달러 시절인데, 그때 스웨덴은 이미 5,000달러였습니다. 우리가 복지 시스템을 완성할 때, 이 사람들은 땅을 파서 지하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50년이 넘었는데 멀쩡하네요.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공사에 참여하셨어요. 당시엔 땅 밑에 뭘 만들어?
라고 다들 비웃었대요. 근데 지금은 점심시간에 직장인 3만 명이 이 통로를 지나갑니다. 3만 명. 한 구간으로 2.8km를. 처음 보는데 한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노트북을 펼친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지상 카페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이 없는데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가 지하인 걸 의식하나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익숙해서요. 너무 익숙해서. 스톡홀름에서 지하는 피하는 공간입니다. 어둡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지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쇼핑을 합니다. 지하가 일상의 공간이 된 겁니다. 커피를 마시고 다시 걸었습니다. 강남역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23만 명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하철역 중 하나죠. 대부분 이 지하상가를 거쳐가요. 23만 명. 아침 8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밖을 피해 따뜻한 지하를 걷는 겁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 구간에 이거 전부 스크린 도어인가요? 네. 안전하잖아요. 스톡홀름 지하철엔 스크린 도어가 없습니다. 런던 오래된 노선에도 없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해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난방이 적절했습니다. 곧 도착이에요. 시청 건물도 여기랑 바로 연결돼 있어요. 밖으로 안 나가도 된다는 말인가요? 네. 지하 통로로 바로 들어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지하 식당가를 걷고 지하 상가를 지나 지하철을 타고 시청 건물까지 단 한 번도 바깥 공기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영하 12도의 찬바람을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수정 지하 인프라는 예상외로 수준급. 유럽보다 먼저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음.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좀 다른데? 회의가 끝난 후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아내가 한국 음식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과장 집은 강남 아파트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따뜻한데 복도도 따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발바닥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한가요? 김 과장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이에요. 바닥 난방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느껴봤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앉으세요. 거실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겨울에 바닥에 앉지 않습니다. 순간 몸 전체로 온기가 퍼졌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등, 바닥에 닿은 모든 부분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이 열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바닥 밑에 파이프가 깔려 있어요. 거기로 뜨거운 물이 돌아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전도, 복사, 대류를 다 써요. 파이프가 바닥을 데우는 게 전도, 바닥에서 나오는 열이 몸을 직접 따뜻하게 하는 게 복사,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게 대류죠. 세 가지를 동시에 유럽 난방은 공기를 데웁니다. 라디에이터로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천장은 덥고 바닥은 차갑습니다. 사람은 바닥에 있는데 따뜻함은 천장으로 갑니다. 온돌은 바닥을 데웁니다. 사람이 있는 곳부터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말했습니다. 아, Radiant Floor Heating이죠. 유럽에서도 요즘 많이 써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그게 다 한국 온돌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1914년에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에서 한국식 방 온도를 체험했대요. 자서전에 완전히 새로운 기후를 창조할 수 있었다고 썼어요. 1936년 미국 주택에 바닥 난방 깔았고요. 그게 현대식 바닥 난방의 시작이래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20세기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 온돌에서 영감을? 온돌이 2018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어요. 2000년도 넘었대요. 2000년이 넘는 기술이 지금도 작동합니다.
거실 한쪽에서 김 과장 딸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반팔을 입고 있네요. 겨울인데 집에선 시원하게 입고 다녀요. 온돌 설정을 25도로 해놔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스웨덴 아이들은 집에서도 긴팔인데. 박사님, 독일 프라우노퍼 연구소에서 한국 온돌 연구했대요. 결론이 가장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래요. 독일이요? 독일은 유럽 기술의 자존심입니다. 김 과장이 검색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바닥난방 시장이 2030년 120억 달러 전망이래요. 이게 다 한국 온돌에서 시작된 거였어? 김 과장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온돌이 NASA 화성 기지 난방 연구에도 쓰인대. 화성까지요.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던 게 우주 기지 설계에 들어가요. 저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이 느낌을 받았겠죠. 새로운 기후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스웨덴 겨울밤. 저는 항상 두꺼운 옷을 입고 잡니다. 담요를 여러 겹 덮습니다. 그래도 새벽엔 춥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몸을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영하 25도 스톡홀름에서는 집안에서도 스웨터를 입습니다. 김 과장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영하 12도 서울에서는 집안에서 반팔인데 누가 더 추운 겨울을 사는 걸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수정이 온돌은 인정한다. 유럽이 배운 게 맞다.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발전시켰으니까.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발전시켰다고? 2000년 된 기술이 여전히 최고 효율인데?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팩트만 적었습니다. 온돌. 2000년 역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인정. 독일 연구소 최고 효율. NASA 화성 기지 적용. 세계 시장 120억 달러. 제 의견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 10시. 거리에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있을까? 호텔 근처를 걸었습니다. 영하 12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스톡홀름이라면 거리가 텅 비어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편의점 5개가 반경 200m 안에 전부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도시락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워라벨이 없나 봐. 밤 10시에 편의점에서 저녁을.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도시락 코너로 가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시간에도 자주 오시나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손주가 학원 끝나고 밤 11시에 와요. 배고프다고 하면 안쓰럽잖아요. 저는 할머니의 표정을 봤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워라밸 문제가 아니구나. 가족을 위한 거였어. 편의점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스웨덴입니다. 오, 스웨덴. 거기도 24시간 편의점 있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밤 8시면 슈퍼마켓이 다 닫아요. 불편하시겠네요. 그렇네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7대가 편의점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눈 오는데도 배달이 되나요? 한 배달원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눈 와도 비 와도 돼요.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정부가 안전배달 정책 만들었어요. 배달원 보험 의무화하고 헬멧 보조금 주고 악천 후엔 배달료도 올려주고요. 스웨덴은 눈 5cm만 와도 배달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른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ATM이 있었습니다. 택배 보관함이 있었습니다. 공과금 납부 단말기가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단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인프라 허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택배 기사를 봤습니다. 새벽 12시가 넘었는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배송하세요? 택배 기사가 웃었습니다. 명절 선물 시즌이거든요. 누군가는 해야죠. 택배 상자를 보니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했습니다. 한국 배달 시장 규모 20조 원. 배달 가능 음식 종류 300종 이상. 평균 배달 시간 30분. 비교 검색했습니다. 스웨덴 배달 시장 규모.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15분의 1. 더 검색했습니다. 아마존. 쿠팡 로켓 배송 벤치마킹. 한국 새벽 배송. 세계 최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스톡홀름은 지금 새벽 5시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가게가 닫혀 있습니다. 서울은 새벽 1시입니다. 편의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다닙니다. 택배 기사가 일합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수정삼 24시간 인프라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유럽은 이걸 못한다. 처음으로 유럽이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누가 더 선진국이지?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생각났습니다. 지하 3층 도시. 2.8km 지하상가. 2000년 된 온돌. 24시간 편의점. 새벽 배달. 손주 기다리는 할머니. 누군가는 해야죠 라던 택배 기사. 저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뭐지? 28년간 유럽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김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명동 구경하시겠어요? 주말이라 사람 많지만 한국 겨울 문화 보시기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동역에서 나왔습니다. 오후 2시, 영하 12도,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추운데 쇼핑을? 스톡홀름이었다면 사람들이 집에 있을 온도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포장마차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길거리 음식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비위생적이지 않나? 유럽은 다 실내 레스토랑인데. 하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어묵을 팔고 계셨습니다. 하나 주세요. 종이컵에 담긴 국물을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이 녹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몸이 녹았습니다. 오래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60년 했어요. 6.25 때 피난민들한테 따뜻한 국물 주려고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지.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전쟁 때요? 네. 그때 7살이었어요. 피난길에 어머니가 주먹밥 싸주신 게 마지막 따뜻한 밥이었죠. 그때 맹세했어요. 나중에 크면 추운 사람들한테 따뜻한 거 주겠다고.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60년간. 여기서요? 네. 이제 손주가 대학생이에요. 겨울엔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사진 찍으러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샵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인스타그램 게시물 820만 개. 유튜브 조회수 23억 뷰.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 포장마차가 소개돼 있네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네. 프랑스 미슐랭이 한국 길거리 음식을 인정했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프랑스 미슐랭이 옆 포장마차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포장마차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한국은 여전히 있어서 부러워요. 중국인 관광객도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은 길거리 음식 단속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일본도 없는 걸 한국은 60년째 지키고 있어. 길 건너편 카페를 봤습니다. 야외 테라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하 12도인데 저 사람들 춥지 않나요? 가스난로 있잖아요. 정말 테이블마다 가스난로가 있었습니다. 영하 12도 야외에서 커피를 마셔요. 옆 테이블 커플이 웃었습니다. 겨울에 밖에서 마셔야 분위기 나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겨울에 밖에서 커피 안 마십니다. 추우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추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창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눈 구경이요. 눈 올 때 카페 가서 창가 앉아 있으면 좋거든요. 눈을 구경해요? 스톡홀름에서 눈이 오면 사람들은 커튼을 칩니다. 창문을 닫습니다. 눈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눈을 봅니다. 창가 자리를 찾아 눈 내리는 걸 구경합니다. 그리고 즐깁니다. 멀리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등산객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겨울에 등산을 해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겨울 산행 인구가 연 500만 명이에요. 500만? 스웨덴은 겨울엔 등산을 안 합니다. 위험하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수정사 우리가 생각한 선진국의 기준이 틀렸다. 유럽 방식이 선진국이라고 믿었는데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더 나은 걸 만들었다.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다. 이건 문화다. 겨울을 피하는 게 아니라 겨울을 즐기는 문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계단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계셨습니다. 회사에서 시켜서 하세요? 경비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아뇨. 할머니들 넘어지시면 큰일이잖아요. 제가 알아서 해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인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안전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회사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할머니들이 안전하도록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겨울은 견디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겨울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6.25 전쟁 후 60년. 포장마차, 온돌, 지하상가, 24시간 시스템. 전부 서로를 위한 것들이었다. 호텔 방에 들어와 창밖을 봤습니다. 밤 9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는 여전히 김을 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겨울의 기준으로는 이 나라를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요일 아침, 김 과장이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평창 송어축제 가보시겠어요? 한국 겨울축제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축제요? 이 날씨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영하 14도였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차로 2시간이면 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평창으로 가는 고속도로.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겨울 축제. 스웨덴 키루나에도 얼음 축제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더 잘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축제장에 도착했습니다. 영하 18도. 저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 위에 천막이 수백 개 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음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CNN 선정 세계 7대 겨울 불가사에. 그 아래 작은 글씨. 연간 방문객 120만 명. 저는 멈춰 섰습니다. 120만 명이요?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작년 기록이에요. 키루나 얼음축제는 5천 명인데 24배? 얼음낚시 체험장으로 갔습니다. 구멍이 뚫린 얼음판 위에 앉았습니다. 낚싯대를 받았습니다. 추우시죠? 텐트 안에 휴대용 난로 있어요. 정말 각 텐트마다 작은 난로가 있었습니다. 얼음 위인데 따뜻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처음이시죠? 재밌을 거예요. 30분쯤 지났을 때 낚싯줄이 당겼습니다. 송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영하 18도 얼음 위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축제장을 걸었습니다. 썰매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내려왔습니다. 얼음 조각 전시가 있었습니다. LED 조명이 빛났습니다. 먹거리 부스가 있었습니다. 군고구마를 샀습니다. 손에 쥐니 손난로가 됐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관리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60대 남성이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시작할 때 어땠나요? 그가 웃었습니다. 외국 컨설턴트가 그랬어요. 얼음 위에서 축제, 미쳤어? 위험해. 라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컨설턴트, 어느 나라 분이었나요? 독일 사람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계속하셨군요. 네. 우리 지역 겨울엔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젊은이들 다 서울 갔죠. 그래서 겨울을 돈 버는 계절로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결과는요? 1회 방문객 3,000명, 30회 방문객 120만 명. 400배 늘었죠. 400배요? 네. 지역 경제 효과가 연 500억 원이에요. 겨울 일자리도 2,300개 생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웃음 받았지만 결국 성공했네. 저녁 무렵 축제장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LED 조명이 얼음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밤에도 운영해요? 네. 밤 9시까지요. 9시까지요? 키로나 축제는 오후 3시면 끝납니다. 해가 지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밤 9시까지 운영합니다. LED 조명으로 얼음을 밝히면서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임시 시설인데 온수가 나왔습니다. 임시 화장실인데 온수가? 네. 쉰 개 설치했어요. 겨울이라 따뜻해야죠. 저는 놀랐습니다. 임시 시설에 온수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120만 명을 위해서요. CNN 촬영팀이 보였습니다. 미국 리포터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This is unbelievable. 영하 18도에서 100만 명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겨울의 기적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영어권 언론이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110만 명, 태백 눈축제는 80만 명이에요. 한국 겨울축제 전체 방문객이 연 500만 명 넘어요. 500만 명. 외국인 방문객만 50만 명이요.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 한국 겨울 체험 패키지로 와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손을 잡고 얼음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겨울을 문제가 아니라 자원으로 봅니다. 추우니까 얼음이 얼고, 얼음이 있으니까 축제를 하고, 축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겨울이 돈 버는 계절이 된 겁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항복한다. 짧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겨울 인프라에서 유럽보다 앞섰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30년 전 독일 컨설턴트가 미쳤어? 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CNN이 기적이라고 한다. 120만 명이 찾아온다. 500억 원 경제 효과. 2,300개 일자리.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다. 이건 겨울을 정복한 나라의 승리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28년 경력의 자존심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월요일 오후 삼성역 코엑스 답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코엑스는 쇼핑몰이겠죠. 토론토 PATH랑 비슷할 겁니다. 적어도 이건 유럽도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삼성역에서 내려 김 과장을 따라 지하 통로를 걸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 때 눈앞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3층 높이의 서점이 보였습니다. 책장이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엔 영화관이 있었고 조금 더 가니 아쿠아리움 입구가 나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게 다 지하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자연광처럼 밝았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마치 지상 쇼핑몰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상보다 더 쾌적했습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눈도 없으니까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현대백화점까지 지하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엔 오피스 빌딩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실내에서만 1.5km를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서점을 지나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백화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통로를 따라갔습니다. 오피스 빌딩 로비가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외투를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과장 팀 직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심 사러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20분쯤 지나서 돌아왔는데 외투를 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하 푸드코트에 다녀왔다고요. 외투 없이요. 제가 다시 묻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입을 필요가 없다고요. 회사에서 은행까지, 병원까지, 마트까지, 식당까지 전부 지하나 실내 통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울에 외투를 거의 안 입는다고요. 출근할 때 한 번 입고 회사에 도착하면 벗는다고요. 퇴근할 때까지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겨울은 외투를 입는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공간에서 따뜻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여의도로 이동했습니다. IFC몰에서 김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63빌딩까지 지하 통로와 2층 스카이브리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총거리가 2.3km라고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며칠간 조사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지하 연결망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서울은 200km가 넘었습니다. 토론토 PATH는 30km였습니다. 몬트리올은 33km였습니다. 도쿄는 구간마다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2위인 토론토의 거의 7배였습니다. 저는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냐고요. 그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60년간 계속 확장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60년 계획.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60년 전 이 나라 사람들은 미래를 봤습니다.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추운 날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를 팠습니다. 김 과장이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하철 역사 300개, 지하상가 연결 구간 127개소, 건물 지하 연결 2847개, 하루 이용 인구가 85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850만 명. 스톡홀름 전체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서울은 매일 스톡홀름 인구의 8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하 연결망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독일 건축가가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은 지상 도시와 지하 도시가 동시에 작동하는 유일한 메가시티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 건축가가 인정한 겁니다. 유럽 기술의 자존심인 독일이요. 싱가포르 도시계획가의 발표문도 찾았습니다. 우리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서울만큼 복잡한 연결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5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시아 선진국의 대표인 싱가포르도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도시는 지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에 또 하나의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하 3층 식당가, 2.8km 지하상가, 200km 연결망, 850만 명이 매일 사용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다. 이건 철학이다. 연결되면 살고, 단절되면 죽는다. 전쟁을 겪은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분단된 나라만이 알 수 있는 공포였습니다. 추위에 죽을 수 있다는, 고립되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결했습니다. 지하로, 실내로, 따뜻한 공간으로. 모든 것을 이었습니다. 집과 회사를, 역과 상가를, 건물과 건물을. 60년간 쉬지 않고 연결했습니다. 저는 다시 적었습니다. 28년간 나는 구획만 생각했다. 효율적으로 나누는 것. 주거는 주거구역, 상업은 상업구역, 교통은 교통구역. 각각 분리하는 게 선진국이라고 믿었다.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통합을 생각했다.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 주거와 상업과 교통을 전부 이었다. 지하로, 실내로, 끊기지 않게. 그 차이가 겨울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꿨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창문을 열고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영하 11도,
하늘은 맑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3주 전 이 도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이곳을 무시했습니다.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러 가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가 제 스승이었습니다. 28년 경력의 저를 한순간에 학생으로 만든 스승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마지막 미팅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최종 보고서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담당자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 분이 물었습니다. 이게 개선안이 아니라 연구 보고서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의 겨울 인프라는 개선할 게 아닙니다.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8년간 저는 유럽 도시들을 설계했습니다. 겨울을 견디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깨달았습니다. 겨울을 견디는 것과 겨울과 함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요. 보고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통계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지하 3층 식당가, 2.8km 지하상가, 온돌 체험, 24시간 편의점, 평창 송어축제, 코엑스 연결망. 유럽에서는 겨울이 오면 시민들에게 조언합니다. 외출을 줄이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계세요. 하지만 서울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외출을 줄이라고 말하는 대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있으라고 하는 대신 밖에서도 따뜻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입니다. 유럽 도시들은 서울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지하철 입구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좋았다. 놀라웠다. 그런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정도로요? 네. 28년간 쌓아온 확신이 3주 만에 무너졌어요. 좋은 의미로요. 기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봐요. 보통 관광지 이야기만 하시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공부였습니다. 아니, 깨달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싶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당신들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겨울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겨울과 함께 사는 것을. 유럽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더 나은 답이 있다는 것을.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적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나라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70년 후 이 나라는 겨울을 정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겨울마저 일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8년 경력의 저를 한순간에 학생으로 만든 당신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밤이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지하철이 달리고 있을 겁니다. 편의점에서 누군가 따뜻한 도시락을 사고 있을 겁니다. 포장마차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서울 실시간 교통 상황을 검색했습니다. 밤 10시, 지하철이 정상 운행 중이었습니다. 도로도 원활했습니다. 눈 예보가 있었지만 이미 제설 준비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겨울이 와도 멈추지 않는 도시.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서울. 고마워요. 12시간 후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영하 19도.
오후 3시인데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일찍 지는 겨울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설이 덜 된 곳도 보였습니다.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라스, 한국 어땠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좋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야. 친구가 웃었습니다. 뭐, 스웨덴이 한국한테 배워? 응. 우리는 겨울을 견디지만 한국은 겨울을 이겼어. 친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정도야? 응. 그 정도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4시. 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겨울 저녁의 스톡홀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한 달 후, 저는 스톡홀름 대학교 강단에 섰습니다. 2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특별 강의였습니다. 칠판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들. 대한민국에서 배운 겸손.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라스 베르그만 교수가 틀렸다고? 유럽 최고의 도시 설계자가?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8년간 저는 오만했습니다. 유럽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고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1인당 GDP가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오래된 것이 가장 현대적일 수 있다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서울 지하상가 사진이 나왔습니다. 온돌 구조도가 나왔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사진이 나왔습니다. 평창 송어축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코엑스 연결망 지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집시다. 배웁시다. 세계는 넓고 우리가 모르는 위대함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그들은 겨울을 정복했어. 70년 만에. 그 후 저는 스웨덴 한국 도시 인프라 교류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유럽 건축가들을 서울로 연수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합니다. 대한민국은 제 두 번째 모교입니다. 28년간 배우지 못한 것을 3주 만에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스톡홀름의 겨울입니다. 영하 22도. 오후 3시인데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는 지금 밤 11시입니다. 지하철이 달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겨울이 와도 멈추지 않는 도시. 겨울을 이긴 나라. 대한민국.